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표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가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연결해서 경제 공약, 특히 한국판 양적 완화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돈을 풀어서 필요한 구조조정 필요한 것, 그다음에 가계부채 부담 완화하는 데다가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된다라는 공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채를 사들이는 게 아니고요.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의 주장은 산업은행의 채권과 또 주택담보대출증권 MBS를 사들인다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한국은행이 인수할 수 있는 자산은 국회가 발행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국채와 정부 보증채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런 걸 살려면 현행법 하에서는 국가가 보증을 해야 될 것이죠. 그러면 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만큼.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예를 들면 산업은행의 채권을 사가지고 산업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데 예. 지금 보면 부실 기업을 구제하는 데 쓴다. 부실은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부실 기업의 유형을 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또 그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잔존 존속시키기가 어려운 부실 기업은 냉정한 금융 논리에 따라서 정리할 건 정리해 버려야지. 그것을 네. 국민의 세금이나 또는 산업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연명해 주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에 더 해독이 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그 부분에 대한 강봉균 위원장의 답변은 저희가 그것도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부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돈을 투입해서 살려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나라 빚이지만은 과거에 국민의 정부 때 봤듯이 그렇게 부실을 구조조정한 데서 거기에 투입한 돈은 나중에 정부가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저는 그 문제는 금융기관의 냉정한 금융 논리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데 이것을 정치권에서 발권력을 동원해서 기업을 살려라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도산할 준비를 하고 계획을 했던 금융기관이나 기업들까지도 정부가 지원해 주겠구나 하고 연명책을 쓰게 되고 그러면 그 분야의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경제 전체는 계속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네. 강봉균 그 위원장께서 더불어민주당 특히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경제민주화는 달콤한 포퓰리즘이다, 대중영합주의다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민주화가 헌법에 명문 조항이 있는 그런 정책인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예. 저는 IMF나 OECD가 작년에 2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 현재 경제 위기의 가장 근본 원인을 소득이 불평등에 있다. 극소수의 1%도 안 되는 부자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비는 지지부진해지는 것이 현재 경제 위기의 원인이다. 네. 따라서 한국 경제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재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명백히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견주어 본다면 네. 이 경제 민주화가 이 시점에서 IMF나 OECD와 같은 제3자 국제 전문 금융기관이 보기에도 한국 정부가 70년대식 낡은 경제 사고를 계속 밀어붙이다가 이것이 듣지 않아서 지난 8년간 우리 경제를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다라고 진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시각을 가졌다는 것이 소위 보수적 시각, 낡은 경제관을 가지고 경제의 여건과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수출 대기업 재벌 위주의 지원 정책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아집이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 정책을 좀 보완해서 가계 소득을
늘려주는 가계소득 성장 지원 정책을 쓰자는 것이고요. 네.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재정력을 가동해서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고 보육도우미, 교육도우미, 복지도우미 같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가계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투자를 늘리고 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네. 어느 한쪽만을 완전히 관철할 수는 없지만 지난 8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수출 대기업 위주 정책에 올인해 왔거든요. 그런데 네네.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경제는 더 나락에 빠지고 있죠.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서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네. 그 문제, 대기업 문제에 대해서 어제 강봉균 위원장은 대기업,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들과 연결돼 있고 대기업이 활성화되면은 중소기업들도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상식인데 그걸 억지로 칸막이 하는 것은 낡은 진보의 논리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낡은 사고죠. 예. 우리 대기업이 그런 정부의 8년간의 집중 지원책을 통해서 10대 재벌, 30대 재벌 모두 엄청나게 소득과 재산과 계열사가 늘어났습니다만 네. 적극적인 투자나 일자리 창출은 안 하고 있죠. 어저께 많은 언론에서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그렇게 청년 고용을 강조하고 일자리 늘리기를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와 대기업이 실제로는 우리나라 10대 재벌 전부 수천 명씩 일자리가 재작년보다 작년에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재벌들이 지금 너무 이익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말하자면 관료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자기 죄주주의 이익을 늘리는 데는 신경이 예민하게 써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수십 년 동안 일궈온 음식점이나 빵점이나 이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자기의 재산은 늘리려고 하지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꺼리고 있어서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점에서 경제 정책의 이 패러다임을 좀 바꾸어서 스타트업을 활성화해서 대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석박사급 엔지니어들 또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70년대 2000년대처럼 아까투어 자기 이 사업을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도록 금융을 개혁하는 일. 네.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이 넘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네. 우리나라의 10대 부자는 10명 중에 다운 카카오 의장을 빼고 9분이 전부 3대, 4대째 상속받은 부자들입니다. 네. 반면에 중국이나 미국은 대다수의 10대 부자들이 다 당대 창업가거든요. 네. 우리 경제의 활력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이 근본 원인은 정부가 십수년 동안 계속해서 기존 대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몰입하다 보니까 정책의 패러다임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 강봉균 위원장님하고 그 김진표 부위원장님은 경제부처의 뭐 선후배 관계이실 테고요. 국민의 정부 때도 중책을 같이 역임을 하셨었고 그 같은 당에서 뭐 지난 총선 때는 정체성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같이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원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까? 뭐 경제부처에 같이 있어도 정책의 방향이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겠죠. 예. 아까 부위원장님 그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경제 공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계소득을 네네. 어떻게 해서 늘릴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보면요. 작년에 아동학대 문제가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을 때 정부가 대책으로 내세운 것이 그걸 CCTV를 감시하는 CCTV를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많이 증설하겠다 하고 그 예산을 몇천억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CCTV를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고 네. 우리나라의 많은 고학력 주부나 고학력 노인들, 건강한 고학력 주부나 노인들을 아이 키우는 데는 베테랑이니까 그분들을 일주일에 닷새 엿새 일하고 한 달에 월 100만 원 내외의 수입을 주는 보조교사로 전국 어린이집에 한 명씩 배치한다면 네. 같은 예산으로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가계소득도 늘리고 소비도 늘릴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보육도우미, 교육도우미, 복지도우미, 소위
사회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가 선진국은 대개 전체 일자리의 4분의 1 정도 되는데 우리는 8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네네. 이렇게 복지 전달 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게 되면 결국 재정이 누수되고 낭비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도 정부가 중산층 서민들의 가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고요. 예. 또 경제 민주화의 한 중요한 내용으로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을 인정해주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나쁜 단가 후려치기라든가 기술 탈취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법과 제도의 틀로 원천적으로 방지하게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부위원장님. 네네. 선대위 부위원장이시니까 지금 그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가 총선의 이슈인데요. 서로 네네. 양당이 자신들이 유리한 지역에서만 후보들끼리 하려고 하니까 마땅히 활로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좀 풀어내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심판해달라는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그 명령을 우리 야당이 어떻게 잘 따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든 이 연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 경기도를 보면 전체 60개 선거구 중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40석 이상을 야권이 당선될 수 있는데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30석도 달성이 어려울 겁니다. 즉 분열되면 결국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당대당 차원에서의 연대가 바람직한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결국은 후보끼리 개별 연대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지만요.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호소드리는 것은 우리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집단 지성이 가장 현명하거든요. 저는 유권자들의 표심에 의해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야가 1대1 양당 구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따가운 심판을 받기 전에 각 지역에서 후보들끼리 냉정하게 따져보고 공정한 룰에 따라서 개별 연대를 하는 것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역도 지금 급하죠? 필요하죠? 단일화가.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122개 지역 중에서 104개 지역이 야권이 분열되어서 그것 때문에 당락이 불분명한 지역입니다. 예. 현장에서 오늘도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